고구려의 강력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고구려의 동서남북의 강력이 있지만 남쪽은 신라와 백제와 대치를 했고 또 북쪽은 돌고래라든지 있지만 그쪽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썼고 서쪽은 뭐 끝에 뭐 숙신이라든지 뭐 말갈이라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도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유독 고구려 입장 또 우리 역사의 지평이 항상 고조선 때부터 항상 중요한 것이 서쪽의 국경지대입니다. 물론 국경이 지금같이 철조망을 쌓아놓거나 이런 국경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어떤 그런 세력권 내지 이런 국경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이 서쪽의 국경이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항상 우리 고대사의 문제의 쟁점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과연 고구려가 어디까지 갔을까? 고조선이 어디까지 갔을까? 그래서 중국이 어디까지 와서 어디에서 접합점이 이루어졌을까? 이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뭐 식민지 사관의 역사관을 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범위를 좀 좁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시원이 우리의 고조선인 우리 시원이 한반도 평양지대에서 시작됐다는 여기에서부터 해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압록강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요하까지는 인정을 해주는데 그 이상은 또 아니다. 그 다음에 대능하, 거기서 지금은 난하까지 이게 얘기가 됐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난하를 넘어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던 또 침범했던 그런 기록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고구려의 강력의 광대함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이제 영토의 광대함이 그때 당시에는 큰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은 특히나 우리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무수한 나라들과 그 대치를 하면서 그 국경을 어떻게 이루어왔나 이것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구려의 대외 관계를 알게 되면은 고구려의 강력이 어디까지였느냐, 특히 우리가 중시하는 서쪽의 강력이 어디까지였나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국이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우리가 몇 년이 지내왔다고 그랬습니까? 고구려의 영역이 지금 몇 년입니까? 고구려의 영년이 705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705년 동안에 고구려가 지내오면서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중국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백제나 신라는 한반도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부딪힘이 없었죠. 근데 유독 고구려가 중국과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왕조가 명멸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중원에는 우선 건국은 서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뭐 서한은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에서는 전한 후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사에서는 대개 서한 동한 이렇게 얘기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서한 시대 그다음에 짤막하게 그 왕망이 신나라는 걸 잠깐 세우죠. 그 다음에 왕망을 다시 없애고 후한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후한이 나중에 후한 말기에는 뭐 여러 가지 황건적의 난이니 또는 뭐 황간들의 횡포니 이래가지고 우리가 삼국지라는 소설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시대 삼국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초고의 삼국시대 그 중에서 이제 조조가 세웠던 위나라 이 위나라가 존속이 됐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어서 사마씨가 쓴 진나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진나라 말기에 또 진나라 때 그 서진과 동진이 나눠지면서 동진은 저 남쪽에 나가서 남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미 이때는 뭐 국가로서 큰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유야무야했던 그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의 역사에서 무엇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소위 오호라는 그 중국에서 말하는 오랑캐 북방 민족이 중국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그걸 5호 16국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5호 16국도 5개 종족이 16개 나라를 뭐 세웠다 부셨다 막 하는 그 와중이 불과 얼마 오래되지 않습니다. 또 그것 뒤를 이어서 또 남북조가 또 갈리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북조의 북이 남조의 뭐 남제 이런 식으로 무수한 국가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중국의 역사에서는 사실 200년 이상 넘어가는 나라가 거의 손꼽을 정도입니다. 뭐 어떤 나라는 한 3년, 또 어떤 나라는 심지어 1년 세워졌다가 망하는 무수한 나라들이 중국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최소한 그래도 500년은 버티죠. 최소 500년. 그 다음에 뭐
우리 얘기한 고구려 700년 뭐 이런 뭐 칠라 천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이쪽 우리 한반도에서는 상당히 이게 영년이 길게 되는데, 자, 중국이 이렇게 서한, 신, 동한 삼국, 위, 진, 남북조 이익을 거치면서 고구려가 이 중국하고 어떻게 이제 대립하나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소위 수나라하고 당나라 전쟁,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하고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 그거는 이제 상당히 좀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주로 이제 중국의 그 수나라 이전에 중국과 어떻게 대치를 했느냐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처음에 중국과 대치한 것은 물론 서한 때 이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서한 때 대치, 소위 이제 전한 때 대치를 하게 되는데, 전한 때는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장 중요한 일이 중국의 한무제가 한사군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 한사군이 우리 역사에서 지금 주류사학계에서는 그 한사군의 위치를 낭랑을 비롯해서 한반도 북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지금 현재는 그 낭랑설이 이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랑이라는 것이 한반도 이쪽이 아니고 중국의 사기의 태강지리지에서 나타난 대로 낭랑, 수성현, 유갈석, 장성속이 해가지고 낭랑, 수성현은 수성현에 유갈석, 갈석산이 있고 거기가 바로 장성속이, 장성이 시작되는 지역이다. 자, 이렇게 되면 장성이 시작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최소한 한반도 쪽이나 압록강 쪽이나 이쪽은 아니죠. 그 장성이 지금 시작되는 데가 우리가 산해관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 사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현재 일제식민사 학자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한반도 북쪽에다가 설치해 놓은 한사군을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금 지리적인 갈등의 문제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요. 여튼 간에 그 시대에 서한 때 우리가 한사군을 설치했다, 뭐 어디에 한반도에 설치했든지 간에 뭐 아니면 만주에 설치했든지 간에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한이 멸망하고 거기에 이제 왕망이 신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왕망이 신나라를 세운 후에 바로 그 중국에는 한나라 때 가장 중요한 적이 북쪽에 있는 흉노였죠. 그래서 흉노를 어떻게 제압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국의 최대 관건이었는데, 바로 이제 왕망도 중국의 흉노를 정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구려를 견제해야 되고 이쪽 그 조선을 견제해야 되고, 또 조선에서 그때 고구려 군사를 동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구려 군사들이 거기에 반대해서 도망을 가고 하는 이 기록이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고구려 군사를 진짜 동원을 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중국 또 다른 사서에 나타나는 대로 그 고구려라는 것은 고구려 현독은 고구려 현에 있는 그 군사를 얘기하는 것이냐, 대체적으로 이제 후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튼간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구려라는 실체와 중국이 이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또 뭐 유리왕 주몽 다음에 이제 이대가 유리왕이죠. 유리왕 때 다시 이제 중국의 현도군 고구려 현을 습격한 그런 전쟁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가 중국하고 대립해서 중국과 분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제 동한 시대, 후한 시대에 와서입니다. 후한이 대개 기원 후 25년부터 이제 후한의 광무제가 후한을 세우게 되는데, 그 시대가 이제 고구려 초기가 되죠. 물론 이 초기 기록도 식민사학자들은 뭐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을 할 때는 국가가 세워지도 않은 때라고 이제 강변을 합니다만, 여튼 동한과 충돌을 합니다. 이 동한과 충돌,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나라가 고구려를 견제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다물정신, 다물정신이 뭡니까?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한다.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구려도 자꾸 서쪽으로 가서 고조선의 옛 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세력이 거기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한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역사에 이런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과서에는 한 줄 실리지 않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고구려의 요소 경략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이 대체적으로 뭐 요동 대개 요동과 요소를 구분하는 것을 지금은 요하라고 하지만 옛날엔 요하가 꼭 아니었다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여튼간에 대체적으로 현재 이 지역이 요동이고 이 지역을 이제 이 지역이 이제 그 요동 지역이고 이 지역이 이제 요소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보면은 요영성에서부터 보면은 그 모본왕 때 이미 고구려군이 이 지역까지 넘어와 가지고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뭐 거의 이 지역이 이제 북경 일대입니다. 이 지역이 이 지역까지 넘어 들어와서 점령 고구려군이 들어와서 우북평, 어양, 상곡 여기를 점령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여기서 더 한 수 더 떠가지고 태원이라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태원은요 산서성의 지금도 상서성의 성도죠. 여기서 사실은 성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여기가 이제 바로 오르도스 지역이고 오르도스 그 황하를 넘으면은 바로 중국의 서안이나 낙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원까지 들어갔다고 하면 바로 그때 당시에 한나라나 이런 게 수도였던 이 지역이 다 아주 위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지역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삼국사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물론 그 삼국사기는 중국의 사설을 그대로 따와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거를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학계에서 주류학계에서는 왜냐? 우선은 첫째는 우리가 한 이 정도 한반도 대동강 또는 고구려라고 해야 압록강 이쪽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먼 거리를 가서 그걸 점령하고 또 쳐들어갔겠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의 그 기마민족 특히 고구려의 기마민족의 우수성을 모르는 거죠. 기마민족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을 타고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반도에 내려와서는 우리의 기마민족의 속성들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할 때 보병으로 가서 나가 싸우고 뭐 장군이나 말 타고 그래. 한반도는 산악 지역에 많아서 말 타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또 지형적인 조건이 아니죠. 만주 쪽만 가도 뭐 광활한 벌판에서 이제 말을 달려보면은 그 거기에 기마민족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마민족의 기동성이 그 보병 걸어서 다니는 보병보다 얼마나 그 수십 배, 수백 배 빠른 그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이거는 실감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저희가 내몽골이나 또는 그 몽골 지역에 이제 답사를 가보면은 거기서 자동차로 가는 거하고 말 타고 가는 거하고 말 빠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길이 있어야 됩니다. 길을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말은 거의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죠. 뭐 산을 만나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 물을 건너 이게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말이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말을 귀하게 생각했지만 옛날 기마민족들은 말을 상당히 많이 길렀죠. 뭐 고구려 같은 데도 후연한테 말 뭐 몇백 필씩 막 주고 할 정도로 말을 항상 상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마민족들은 전쟁에 수행하러 나갈 때 말 한 필 타고 나가지 않죠. 기마민족들은 경무장을 하고서 대개 두세 필을 말을 타고 달립니다. 계속 말을 바꿔 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동력을 유지를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기록은 이미 옛날 그 징기스칸 시대에 몽골이 그래서 유럽을 점령할 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죠. 자, 이런 기마민족의 기동성 내지는 그런 우수성을 이해 못하고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냐. 사실은 말을 달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요동 요하에서부터 여기까지 북경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우리의 역사 아까 얘기한 건 삼국사기에만 나타나 있으면 한국 사람은 이게 삼국사기에 불신하는 그 풍조가 있는데 이게 중국 사서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식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저쪽 요소 지역까지 가서 더군다나 북평이라든지 상곡, 어양 여기가 어딘데 더군다나 거기서부터 더 나가서 태원까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쪽 고구려 연구하는 분한테 야, 이런 기록이 있는데 왜 이런 기록들은 교과서에 안 실리냐. 우리 뭐 자랑스러운 거 교과서에 실른다고 해놓고 왜 우리 자랑스러운 이거는 교과서에 실지 않냐 그랬더니
이건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뭐 가지고 검증을 할 건데, 그럼 검증이 된 거는 뭐고 안 된 거는 뭐냐, 이렇게 해서 따진 적이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얘기하고 또 우리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없다, 또는 우리가 거기까지 국경에 나갈 수가 없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그건 자기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실제로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부평, 어양, 상곡, 태원까지 나갔는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 요동 지역에 있던 태수 최융이 은혜와 신의로 대함으로 우리가 화친을 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해서 싸우는데 거기서 은혜와 신의로서 화친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수많은 배상금을 주고서 우리가 전쟁에서 다시 화친을 하고서 이제 물러났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뭐 전쟁하다가 갑자기 신의와 화친으로 그냥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지 물러나겠죠, 전쟁 때는. 그런 거가 이제 중국 사서의 속성이죠. 자기네가 한 건 항상 조공이고, 자기네가 들어온 것은 침략이고, 자기네가 침략 받은 것은 항상 나중에 뭐 신의와 뭐 은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중국의 사서에 나타나지만 후한서 광무제 본기, 그러니까 왕의 본기에까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국 사서에는 또 고약한 게 있습니다. 고구려, 고조선 이런 걸 절대 조선이라는 이름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호 또는 애매모호한 이름, 또 맥인,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중국 사서에는 맥이나 예맥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고구려한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사서를, 역사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화주의 사상인 역사죠. 자, 거기에도 후한서 광무제도 보면 맥인이 우부평을 점령했다, 이런 기사를 해놓고, 그건 지금 요새 중국 사람 학자들은 이것은 고구려가 아니다, 맥이라는 나라가 족속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구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구려가 자기네 중국의 동북 지역에 있던 지방 정권에 불과한데, 그런 고구려한테 자기네 나라가, 중국의 한 나라가 점령당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여기에 연표에 보는 대로 태조왕 5년에는 그거에 더해서, 자 보십시오. 태조왕 10년이 되게 되면은 이 지역에 그 성을 축성을 하게 됩니다. 10개의 성을 축성을 합니다. 자, 이거 아까 쳐들어간 거는 잠깐 쳐들어갔다가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성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가 고구려가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렇지 않고 뭐 쌓았다가 물러날 것 같으면 성을 힘들게 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바로 이 지역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지역이 물론 요소 지역이 어디냐, 이거는 지금 뭐 논의가 이제 분분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 초기에 중국과의 관계 중에서 우리가 중국 사서에 나타나는 이런 기록들을 좀 보죠.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유리왕 33년에 현도군의 고구려를 습격했다. 그 다음에 모보낭 때 그 AD 49년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삼국 초기입니다. 이때 아까 얘기한 후한의 부평, 어양, 상곡, 그러니까 태원 네 군을 습격했다. 그 다음에 태조왕 3년에는 이 지역에 10개의 성을 쌓아서 후한의 침략군에 방비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그 중국의 후한서 같은 데도 나타납니다. 이게 주로 이제 요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이제 뽑은 전쟁의 기록입니다만은, 후한서 고구려에 보면은 고구려가 군계를 공격했다 해서 이제 후한군의 이쪽을 공격한 거, 그 다음에 태조 때 요동군의 육계현을 공격한 거, 이런 여러 가지 공격 루트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태조왕 69년에 되면은 후한에서 군대를 보내서 아주 대규모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동한의 유주자사, 또 현도태수, 요동태수를 총망라해서 이제 침략해 들어와서 한동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의 뭐 장군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고 예맥의 거수를
죽였다. 이렇게 이제 고구려 사서에 나타난 거죠. 물론 그건 이제 고구려 장수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침략을 해 들어온 것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왕의 아우인 수성이 현도 요동 2군을 공격해서 2,000명을 살상했다. 물론 중국 사서에 따라서는 그거를 살짝 뺀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우리는 다시 보복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규모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장수가 죽고 이런 사태가 나는데 그 후에 이제 보복전을 하게 됩니다. 이 보복전에 또 중요한 등장하는 그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 후한서에 보면 선비족 8,000명과 함께 요동군 요대현을 공격해서 요동태수 채풍을 갖다가 죽였다.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삼국 그 고구려 초기부터 우리나라는 조금 있으면 이제 선비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선비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우리의 적대시했지만 어떤 또 선비의 족속은 우리 고구려의 동화가 되어서 또는 고구려의 복속을 받아서 같이 중국의 한 나라를 침략했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여기 태조왕 70년에도 보면은 뭐 뜬금없이 마한 예맥의 군사를 거느리고 요동군을 공격했다. 이거는 다 전부 다 그 중국의 뭐 사서적인 농간이라고 그랬었죠. 물론 이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마한이 뭐 백제 마한이냐 뭐 또는 고구려를 최치원이 얘기한 그 고구려를 마한이라고 했는데 그 마한이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심지어는 이 마한을 갖다가 뭐 대륙 백제라고까지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거기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여하튼간에 마한과 예맥 군사를 거느리고 요동군을 공격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태조대왕 94년입니다. 146년. 아까 얘기한 대로 태조대왕이 유독 많은 것은 아까 재위년도가 상당히 길었죠. 그 재위년도가 길었는데 태조왕 94년 거의 이제 노년 되었을 때인데요. 이때 보면은 후한 요동군이 서한평을 습격하고 대방령을 살해하고 낙랑군 태수의 처자를 생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서한평이 어디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고대사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서한평을 습격했는데 여기에 누가 죽었냐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군 태수의 처자들을 생포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지역이 이제 우리 그 평양지대입니다. 바로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고 그 낙랑 밑에 황해도 지역에 대방이 있었던 거죠. 이 대방이 있었는데 이 대방령이 그리고 또 서한평은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압록강 북쪽에 여기 서한평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한평이 여기라고 친다고 해도 낙랑군에 여기 있는 처자, 대방군에 있는 대방령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서 여기를 쳤는데 왜 여기에서 생포가 되고 여기에서 죽습니까? 학계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중국을 가다가 거기에서 붙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왜냐하면 우리 학계에서 기존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한사군은 어디에?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낙랑은 여기에 평양 일대에 있어야 되고 그 평양 밑에가 항상 또 대방이었어요. 평양 가까이에 대방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한평에서 잡힌 대방령, 죽은 대방령과 잡힌 그 낙랑 태수의 처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이제 뭐 여기서는 그 길게 얘기를 못 합니다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낙랑 수성현, 유갈석, 거기에 또 장성 소기, 장성이 기점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가면 실제로 저희가 답사에서 갈석산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가면은 수성현이란 지금 창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수성현이 있고 여기가 바로 장성이 지금 여기에 이제 난하인데요. 난하를 이렇게 끊고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장성이 이렇게 끊고 지나가는데 여기에 바로 산해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중국 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낙랑군 수성현 또 갈석산 장성 기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은 어디를 봅니까? 바로 평양 일대에 여기 낙랑으로 보고
수안을 갖다가 황해도에 있는 수안 여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갈석산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죠? 장성 끝이 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중국의 학자들, 중국의 그 사서에 보면은 중국 지도집에 보면은 장성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장성 외에 또 하나 여기다가 여기까지 장성을 내리긋습니다. 왜? 한국에서 한국 학자들이 권위 있는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낙랑군 수성현이 어디냐? 한반도 황해도. 그러면 자기네 역사적인 소양으로 봐서 자기 사서에 기록된 거 봐서는 거기에서 뭐가 시작이 돼? 장성이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 역사 부대에 보면 이렇게 거꾸로 여기까지 장성을 끊어왔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 있는 학자가 거기가 낙랑군 수성현이라고 해놨으니까 그걸 깨지 못하죠. 자,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래서 서안평이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다시 제고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고구려에서 이게 서쪽으로 계속 이제 나가면서 보면은 이 서안평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난수를 지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염난수라는 게 뭡니까? 염난수라는 것은 좀 짠물이 있는 그런 그 강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시라무량 이게 요게 이제 대능하고요. 요게 이제 보면은 요하입니다. 요하가 동요하는 이렇게 얼마 짧지만은 서요하는 상당히 깁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홍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요하의 상류 지역, 또 이 지역을 또 다른 말로 시라무랭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인 것이죠. 바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그 서안평. 그래서 이 서안평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있던 낙랑이나 대방을 점령하는 그 기사가 해야지 그 순서가 맞지. 여기에서 낙랑, 대방을 점령하고 다시 서안평으로 와서 뭐 이렇게 현도로 갔다. 이거는 그 지리적으로 조금 이제 불합리한 경우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태조왕 94년이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신대왕 4년 현대군 태수가 고구려를 침략했고, 그 다음에 신대왕 8년에는 침략군이 더 밑에까지 이제 내려왔다.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조왕 이후에도 그런 여러 가지 중국과의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은 삼국사기 신대왕 이 지역에 보면요, 신대왕 여기 8년 기록은 삼국사기에 딱 기록을 안 했는데 여기에는 따로 기록을 안 했는데 신대왕 4년에 보면은 한나라 현도태수가 고구려를 침공한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168년인데 이 168년에 중국의 후한서의 기록을 보니까 중국의 후한서에는 선비와 예맥이 유주와 병주를 공격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에는 거꾸로 침략을 받았다고 했는데 중국의 후한서, 중국의 사서에서는 거꾸로 선비와 예맥이 유주와 병주를 공격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온 거죠. 자, 그럼 뭐냐면 아까대로 그 예맥이라는 것을 이제 고구려로 이제 대치해 보고 또 고구려는 항상 그 선비를 이따금씩 이제 끌고 같이 공동으로 전쟁을 수행했다는 그 기록이 있었던 것 같이 선비와 예맥이 유주와 병주, 유주는 어디냐면 지금의 북경 일대입니다. 그 다음에 병주는 거기서 더 서쪽으로 나서 그 태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산서성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점령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모봉랑 때도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이 후대에 내려와서 168년 돼서도 또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점령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고구려의 그 강력을 최대한으로 따져가지고 요하라고 했는데 요하보다는 훨씬 서쪽으로 가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대왕 8년에 나타나는 그 기록은 바로 이제 후한의 침략군이 국내성까지 침공해서 고구려군은 태각하는 적을 자원해서 크게 격파했다. 이 이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이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대로 한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했을 때 그때 당시에 고구려의 재상이 명림답부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쯤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명림답부라는 유명한 재상이 청야 전술을 합니다. 그래서 성을 다 비우고 그 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민가를 다 비우고 또 다 웬만한 곡식으로 다 태우든지
없애고 성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수성 작전을 하는 거죠. 수성을 작전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적이 이제 퇴각하자 그 뒤를 치는 거죠. 뭐 이런 청야 작전은 우리 전 세계 전사에서 많이 나타나죠. 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할 때도 그런 청야 작전을 썼고, 뭐 청야 작전은 뭐 을지문덕도 그런 식으로 했고, 청야 작전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런 청야 작전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퇴각하는 한나라 군대를 무찌른 그 기록이 이제 신대항 8년 그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국 천황 6년 그 기록 같은 경우는 후한의 요동태수의 침략군을 자원해서 이제 격파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시대가 되면 되게 184년 요 시대가 되면 중국이 상당히 어지러웠을 때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이 그 삼국지 시대입니다. 그 삼국지 시대이기 때문에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가 서로 싸우느라고 이쪽 북방이나 이쪽은 돌볼 틈이 없는 그런 때죠. 그때 이제 고구려가 대거 사실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힘이 팽팽할 때는 서로 이제 견제가 되지 침입을 못 하는데, 그러한 이제 허점을 타서 이제 고구려가 많이 침입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대개 이제 고국 천황 때에서부터 대개 산산왕 때, 그 시대, 그러니까 180년에서 200년 때 그 정도가 되면은 중국에 있는 많은 그 중국인들이 대거 이쪽 요동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동이 뭐냐면 전부 투항해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큰 난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삼국지에 보면 무슨 난리가 일어납니까? 소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죠. 그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니까 많은 중국의 북방, 특히나 위나라나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요동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거기에도 이제 기록에 보면은 큰 난리가 일어나서 투항해오는 한인의 수가 많았다, 이런 기록도 있고, 뭐 산산왕 때 같은 경우에는 동한의 평주 사람인 하요라는 사람이 일천호를 이끌고 투항을 해서 이들을 책성, 오늘날의 심양 근처에 있는 책성에 살게 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런 기록은 무수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중국의 난리가 날 때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난리가 자주 일어나죠. 왕조가 계속 바뀌니까. 일어날 때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투항해 오죠. 바로 이 투항해 와서 그 포로인을 살게 했다고 하는 것이 그 일본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대동강 밑에 조선성이라고 하는, 조선현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뭐 저는 물론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뭐 기록이나 이런 데 보면 토성이에요. 조그만 토성인데, 그것이 이제 대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포로 내지는 그 망명인들이 와서 살았던, 중국 망명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소위 한대의 문화니 뭐 낭랑문화니 하는 이런 중국의 문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실제로 사서에 보면은 낭랑군 2,000명을 포로로 잡아왔다, 현도군 8,000명을 포로로 잡아서 평양으로 이송했다, 이런 기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쭉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서쪽에서 이제 중국과 그런 강력을 다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중국의 한나라에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중국과 다투고, 중국의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의 이제 한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한 후한 시대, 그 다음에 삼국 시대 위진, 이 시대까지 이제 이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